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2년 차에 이혼을 하게 된 여성이에요. 행동이나 생각을 함께하는 짝을 반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를 흔히 반려자라고도 하는데요. 솔직히 저는 그 말에 동의 못하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지구상의 그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했을 리가 없으니까요. 저도 한때는 제 남편이 겉으로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저와 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표현이 서투른 속 깊은 남자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3년을 살아보니 속이 깊기는 개뿔, 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이 생각하는 저는 그저 돈 안 들이고 집안일 부려먹고 자기 부모랑 형제 부양을 떠넘길 수 있는 호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였던 거예요. 차라리 돈을 뺏어갔으면 모를까 사람의 진심을 이용한 남편을 정말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늘도 이런 제 처지를 가엾게 여기셨는지 제 남편한테 천벌을 내리셨지 뭐예요. 그럼 지금부터 배은망덕한 제 남편의 파멸 스토리를 전해드릴게요. 저희 부모님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사람을 잘 믿는 분들이세요. 한 사람이 그러면 다른 한 사람이라도 덜해야 할 텐데 두 분이 똑같이 그러시니 사기도 많이 당하고 사람한테 배신도 참 많이 당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사람 때문에 돈을 잃고 나면 그 배로 돈을 벌어들이시고 그래서 살만하다 싶으면 또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리시고 그러다 생각지도 않은 일로 잃은 돈을 찾는 일을 반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저희 집이 잘 살았다고 하기도 그렇고 못 살았다고 하기도 그래요. 제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100일 기념 사진은 손가락과 손목에 금붙이가 주렁주렁 걸려있는데 돌 때는 금붙이는커녕 사진 한 장도 없어요. 그때 동업자의 공금횡령으로 아빠 회사가 망해서 그럴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 외가 도움으로 시작한 식품 관련 사업이 성공을 하면서 저희 집은 망하기 전보다 오히려 더 생활이 윤택해졌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사립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죠. 사립초등학교는 학비가 비싼 만큼 부유한 집안 아이들이 다녔어요. 당시엔 저희 집 상황도 꽤 좋았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었어요. 부모님들 직업에 따라 그리고 사는 정도에 따라 무리가 지어졌어요. 생일 파티나 과외, 특별활동 역시 그 무리들끼리 모여서 하곤 했죠.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 사정이 좋았기 때문에 무리 안에서도 제가 중심이 되곤 했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 사정이 롤러코스터처럼 부침이 심했잖아요. 4학년 2학기가 끝나갈 무렵 부모님이 믿었던 지인한테 사기를 당하면서 아빠 회사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어요. 겨울방학마다 친구들과 스키캠프에 가곤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저는 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아직은 저희 집 사정이 알려지지 않은 때라서 다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참여하지 못한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계약해서 학교에 갔더니 다들 제가 외국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줄 알더라고요. 가은아, 너 겨울방학 때 가족여행 가느라 스키캠프 안 온 거라며? 어디로 갔었어? 미국? 아님 유럽? 생각지도 못한 친구의 질문에 잠깐 당황했지만 그렇다고 돈 때문에 못 갔다는 말을 하기 싫었어요. 너무 창피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미국 갔었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럼 디즈니랜드도 갔다 왔겠네? 난 여름방학 때 갈 건데. 갔다 왔지.
한번 거짓말을 하고 나니 거짓말이 거짓말을 만들어냈어요. 가보지도 못한 미국 여행에 디즈니랜드까지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해놓고 나니 가슴에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처럼 무거웠어요. 그래도 들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어요. 하지만 제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들키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친구들과 함께하던 과외와 특별활동을 그만두게 되면서 저희 집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게 알려지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이전과는 다른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친구 부모님들의 마음이 변한 거였죠. 경제력이 받쳐주지 않는 집 자식들은 어떻게도 도움이 안 되니 일찌감치 손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 집 사정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결국 저와 함께 어울리던 무리들 외에 다른 아이들한테도 저희 집이 망했다는 소문이 퍼졌고 결국 저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친구도 잃고 학교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게 되자 저는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도 부모님한테만은 학교에서 당하는 일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티 안 나게 잘해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긴 거예요. 바로 잠꼬대였죠.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는지 제가 밤에 잠꼬대를 심하게 했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가 아침을 먹기 전에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가은아, 오늘은 학교 가지 말고 엄마랑 놀러 갈까? 요즘에 엄마랑 아빠가 바빠서 가은이랑 시간을 못 보낸 것 같아서 그래. 우리 오늘 놀이동산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자. 그치만 학교 안 가면 선생님한테 혼날 텐데? 괜찮아. 엄마가 선생님한테 잘 얘기할게. 그날 엄마와 저는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놀이기구도 타고 집안 사정이 어려워진 이유로 가보지 못했던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도 먹었어요. 후식으로 아이스크림까지 먹고 난 뒤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시곤 그러시더라고요. 가은아, 우리 전학 갈까? 너도 알겠지만 아빠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이사도 하고 많은 게 변했잖아. 전처럼 친구들이랑 하던 과외도 못하고 바이올린이랑 특별활동도 못하게 됐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가은이가 많이 힘들었을 거야. 엄마 아빠가 그 생각을 못했어. 미안해. 엄마는 애써 눈물을 참으셨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동안 서러웠던 감정이 폭발해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죠. 엄마는 그런 저를 꼭 안아주시곤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그리고 이틀 뒤 저는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 전학 간 학교에서는 저를 아는 친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집 상황을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제는 전처럼 친구들한테 무시당할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학기 초도 아니고 이미 무리가 지어져 있는 상황에 전학을 간 거라서 아이들과 쉽게 친해지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이전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입은 터라 선뜻 마음을 열지 못한 것도 이유라면 이유였을 거예요. 저는 원래 리더십도 있고 활달한 성격이었지만 1년 가까이 힘든 일을 당하면서 성격이 많이 변해버렸어요. 내 앞에서 웃고 있는 친구들이 언제 또다시 싸늘하게 변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먼저 말을 걸지도 못했고 제게 다가오는 친구들한테도 거리감을 두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 사이에서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사고를 쳐서 강제 전학을 한 게 아니냐. 그러니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학 온 걸 거다 등등. 저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헛소문이 만들어졌어요. 전 학교에서보다는 사정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저는 마음을 나누는 친구 하나 없이 외톨이로 남은 초등학교 생활을 끝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죠. 아빠 회사는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가기는 했지만 다행히 해외에 수출 판로가 열리면서 기사회생을 하게 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부터는 완전히 생활이 나아져서 전처럼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죠. 덕분에 비싼 학원 수업과 과목별 과외도 받을 수 있어서 대학 진학을 하는데 많이 수월했어요. 대학에 진학한 뒤에는 호주로 어학연수도 다녀왔고 취업을 위한 스펙도 차곡차곡 쌓아갔어요. 어린 시절부터 워낙 롤러코스터 같은 경제 상황을 경험한 터라 언제 또다시 집안 사정이 어려워질지 몰라서 제가 빨리 취업에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대학 생활에 대한 여유 자체가 없었고 동기들과의 교류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취업에 성공한 후에도 대학 동기나 선배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 사회가 학연, 지연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걸 생각하면 엄청난 핸디캡이었죠. 그건 입사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체감할 수 있었어요. 신입사원 연수가 시작되고 보니 상당수가 이미 각 부서의 대학 선배들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은 상태더라고요. 아직 부서 배치가 되기도 전인데 각 부서 특징과 부서원들의 성향까지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거기다 사교성이 좋은 신입들은 딱히 연줄이 없어도 스스로 친분을 쌓아가더라고요. 학창시절도 그렇겠지만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이 나더라고요. 어린 시절 상처로 대인관계에 있어 폐쇄적인 저는 직장생활이 많이 힘들었어요. 입사 초기에도 그랬지만 입사 2년차가 되어가는 시점에도 달라진 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부서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바로 미래의 제 남편이었죠. 해외 지사에서 2년간 파견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은 회사 내에서도 실력을 인정받는 인재였어요. 타부자에서 뺏어가려고 끊임없이 시도할 정도로요. 사교성도 좋아서 저희 부서는 물론 타부서 사람들과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에도 본사 사람들과 자주 연락을 해왔던 탓인지 위화감 없이 금세 팀 업무에 합류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지난 2년 동안 한 부서에서 일했던 제가 더 공백기를 가진 사람처럼 부서원들과 융화가 힘들 정도였죠. 몰랐는데 저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원들은 사적으로도 꽤 친밀하게 지내고 있었던가 봐요. 휴가 때 함께 여행을 다니는 부서원들도 있었고 상사의 주선으로 결혼을 한 직원도 있어서 꽤나 친밀하게 얽혀 있었어요. 업무 시간 외에 직장 동료들과 문자조차 나누지 않는 사람은 저뿐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 후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낯선 번호로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남편이었어요. 혹시 주말에 시간이 되냐고 하더군요. 그 문자의 순간 이건 뭐지? 설마 데이트 신청?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단문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놀라서 얼떨결에 받았더니 남편이 대뜸 이러는 거예요. 예스예요, 노예요. 네? 뭐가요? 문자 못 봤어요? 아, 보기는 봤는데요.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그렇긴 하죠. 좀 더 일찍 연락했어야 하는 건데 내가 너무 늦었죠. 진작부터 마음은 있었는데
내 마음만으로 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이쯤 되면 바보라고 해도 이 남자가 어떤 의미로 시간이 있느냐 물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마음의 문을 꽉 닫기 시작한 이후로 저는 친구 사귀는 건 물론 연애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남편의 이 말은 제 인생에서 처음 받은 데이트 신청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제 생각을 전했어요. 이런 말하기 창피하지만 전 아직까지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윤대리님 문자를 받고 많이 설렜어요. 사실 제가 사교성도 떨어지고 사람들한테 마음을 잘 열지 못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오해도 많이 받았고 사람들한테 미움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데이트 신청 받아드리겠습니다. 제 딴엔 용기를 내서 한 말이었는데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색한 침묵이 몇 초간 이어지더니 이어 낮은 탄식이 들렸어요. 아, 이거 어쩌죠? 일이 좀 이상하게 됐네요. 문자 하나가 전송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에 고개를 갸웃하는데 뒤늦게 문자 하나가 도착했어요. 과장님 아버님 환갑연이 있대요. 시간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기로 했는데 가은 씨도 갈 거죠? 문자를 확인하고는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과장님 아버님 환갑잔치에 가자는 문자를 데이트 신청 문자로 알고 혼자 설레발을 친 거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혼자 설레어서 어쩔 줄 몰라 했던 내 자신과 수화기 너머에서 그런 저를 비웃었을 남편을 생각하니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암담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선 이 생각만 맴돌았어요. 아, 나 이제 회사 어떻게 다니냐?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창피해서 죽을 것 같죠? 내일 회사 어떻게 나가나 그 고민하고 있죠? 그럴 거 뭐 있어요. 이참에 데이트하면 되지. 환갑잔치는 저녁 때니까 우리 그날 조금 일찍 만나서 영화 볼까요? 안 그래도 보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는데 나랑 같이 봐줄래요? 남편은 제가 민망해할까봐 은근슬쩍 데이트 신청을 끼워 넣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거절할 걸 막으려고 통화 중에 바로 약속 장소와 시간, 그날 볼 영화를 정해주었어요. 그 주 토요일. 그렇게 우리는 함께 영화를 보고 환갑연에 참석했어요. 제가 남편과 함께 식장에 들어서자 먼저 와 있던 직장 동료들이 저를 보고는 살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특히 과장님은 더욱 그러셨죠. 진짜 왔네? 이게 웬일이야? 이가은 씨 원래 이런 데 참석 안 하잖아. 윤대리한테 이가은 씨도 같이 온다는 연락받고 깜짝 놀랐잖아. 암튼 와줘서 고마워. 여기 음식 잘 나오니까 많이 먹고 가. 과장님은 무척이나 반가워하시며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동료들도 살짝 놀라기는 했지만 그래도 반가워해 주시더라고요. 그날 저는 입사하고 2년이 지나도록 회사 밖에서는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던 직장 동료들과 2차까지 술을 마시고는 3차로 노래방에서 즐긴 뒤 집으로 돌아왔어요. 학창시절에도 없었던 신나는 경험에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이후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서 더 놀랍기도 했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남편한테 고맙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동료들과 조금씩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다리가 되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고 직장 동료들한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다들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었어요. 저는 특히 여직원 중 유일한 기혼자였던 김대리님과는 많이 친해졌는데요. 형제가 없고 인간 교류가 적어서
대인관계에 서툴던 저를 김 대리님이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적인 자리에선 언니라고 부를 정도로 각별한 사이가 되었죠. 김 대리님은 아무래도 기혼자다 보니까 시댁 제사나 경조사, 육아 때문에 야근하는 데 제약이 많았어요. 아직 미혼이던 저는 그런 김 대리님을 대신해 업무를 맡아 해드리거나 그 밖에 도움을 드릴 수 있었는데 그걸 무척이나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나 때문에 가은 씨가 피해도 많이 보고 매번 미안해. 핑계라고 해도 좋은데 여자가 육아랑 살림을 하면서 직장 일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어쩔 땐 그냥 회사 때려치우고 살림이나 할까 싶기도 하다니까. 내 선배들도 그런 이유로 다들 회사 관뒀는데 나중엔 후회하더라고. 커리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생활 자체가 안 되거든. 애들 키우는데 돈은 또 얼마나 많이 드는지 그뿐인 줄 알아? 점점 나이 드는 양가 부모님들한테 들어가는 돈도 무시 못한다. 우리 집만 해도 작년에 시아버지가 암 수술하시면서 일 그만두신 뒤로 아주버님네랑 우리랑 생활비 보조해드리고 있는데 내가 일 그만두면 그걸 어쩌겠어. 게다가 시동생은 아직 대학 졸업도 못했는데 등록금은 어쩌고. 외벌이로는 답이 안 나와. 가끔 내가 왜 일찍 결혼해서 이 고생을 하나 싶다니까. 가족하면 내 가족 사는 문제에 양가 가족들 문제까지 함께 떠안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가은 씨는 결혼 천천히 해.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업무적인 꿈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조언도 많이 해주던 김 대리님은 결국 이듬해 가을에 퇴사를 하셨어요. 둘째 출산 후 복귀를 한 지 한 달 만이었죠. 100일도 안 된 아이가 심장이 안 좋아 수술을 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도 직장 생활은 이어갔는데 결혼하고 반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되면서 현실적인 문제로 갈등을 하게 되었죠. 시부모님이 자꾸 출산 후에는 일을 그만두고 살림에 전념하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저희 부부는 시댁 식구들과 단체톡으로 소통을 하는데 거기에 시아버지랑 시어머니께서 수시로 인터넷 기사나 블로그 내용을 올리곤 하시더라고요. 읽어보면 매번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일하는 엄마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었죠. 아이의 정서교육을 위해서라도 엄마가 곁에서 보살펴야 한다는 내용과 엄마의 사회적 욕심 때문에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다는 시대착오적 내용을 담은 궤변글 등이 대부분이었어요. 어디서 이런 것만 찾아오시는 건지 어떤 면에선 참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사실 저희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형편이 꽤 괜찮은 편이라서 돈만 생각한다면 굳이 제가 일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꼭 돈 문제가 아니라 제 인생도 있는 거잖아요. 기껏 힘들게 공부해서 지금의 커리어를 만들었는데 가정을 위한다는 허울로 저만 꿈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따지면 남편도 저와 같은 선택지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거든요. 하지만 되려 남편은 자기 꿈을 위해 회사까지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보, 그걸 꼭 지금 해야 돼? 나 출산하면 한동안 육아휴직 해야 할 텐데 그럼 우리 생활비는 어떡해? 무슨 계산법이 그래. 내가 백수를 살겠다는 게 아니라 회사를 차리겠다고 하잖아. 회사 차리면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이 있는데 왜 먹고 살 걱정을 해? 당신 나 못 믿어? 당신 눈에는 내가 그렇게 능력 없는 사람으로 보이냐고. 일도 시작하기 전부터 초를 뿌리냐? 그래, 100번 양보해서 당신 말대로 수익이 안 나는 최악의 상황이 된다 치자. 그런다고 우리가 손가락 빨고 살게 될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이 자기 손주랑 며느리를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시겠냐고. 괜한 걱정 그만하고 당신은 태규야 나 신경 써. 엄마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태아가 그걸 다 느낀다잖아. 그리고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창업이 답이야. 당신이 언제까지 회사 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 육아휴직 끝나면 그 다음은? 직장인 목숨이 파리 목숨이나 다름없는데 유부녀에 애까지 딸린 직원을 회사가 끝까지 책임져 주겠냐고. 정리해고니 희망퇴직이니 당하는 건 시간 문제야. 그래서 내가 더 회사를 차리려고 하는 거라고. 남편은 어떤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창업을 하되 재출산 이후로 시기를 좀 늦추라고 했지만 역시나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기 전부터 준비해온 거라며 끝까지 뜻을 굽히려 들지 않았어요. 결국 몇 달 뒤 남편은 퇴사를 했고 뒤이어 회사를 차렸어요. 뒤늦게 한 사실이지만 남편이 창업을 하는데 시부모님 돈과 더불어 제 친정 부모님 돈도 상당히 들어갔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사람을 무턱대고 믿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역시 사위의 가머니설에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였죠. 딸내미 속은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사업을 시작한 남편은 한동안 엄청 바쁘게 지냈어요. 전 직장에서 자신이 담당했던 거래처 대표들을 만나 영업을 하는 것까지 도맡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전보다 접대할 일이 많아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재출산일이 되었어요. 미리 짐도 싸둔 터라 큰 걱정은 없었어요. 그런데 뭐? 출장을 간다고? 나 몸 상태가 아무래도 곧 출산이 임박한 것 같은데 혼자 어떻게 해? 나 무서워. 나도 할 수만 있다면 안 가고 싶어. 근데 우리 회사 입장에선 놓칠 수 없는 거래처야. 가장으로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희생해야 하는 부분도 있잖아. 그건 당신이 이해 좀 해줬으면 좋겠어. 가능한 한 빨리 끝내고 올게. 내가 장모님한테 연락해 놨으니까 너무 걱정 말고. 알았지? 남편은 하필 제 출산일에 출상을 떠났어요. 해외 출장이라서 금방 끝난다고 해도 2, 3일은 걸리는 일정이라서 저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6시간의 진통 끝에 출산을 하자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랬는지 가슴이 벅차서 그랬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어요. 남편은 해외에 있어서 아직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 시누이가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해 주었어요. 이틀 뒤 남편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제 출산 소식에 서둘러 오느라 일정을 당겨서 그런가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요. 며칠 사이 수염도 까칠하게 올라있고 잠도 제대로 못 잤는지 얼굴도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남편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내심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이런 남편 모습을 보니 서운한 마음은 눅놓듯 사라져버렸어요. 남편은 조그마한 딸아이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눈, 코, 입 어느 곳 하나도 빠지지 않고 눈에 담겠다는 듯 말이죠. 비록 남편 없이 출산을 하느라 걱정도 많이 되고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우리 딸아이가 어디 한 곳 이상 없이 건강하게 낳아줘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출산 후 육아휴직 기간을 다 채운 저는 다시 복직을 했어요. 예전에 김 대리님이 수없이 말해주었던 것처럼 육아와 직장 생활을 겸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몸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금방이라도 멘탈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주말에 딸아이를 엄마한테 맡기고 퇴직 후 전업주부를 살고 있는 김 대리님을 찾아갔어요. 심장이 안 좋아 큰 수술을 받은 둘째 아이를 위해 퇴사까지 한 김 대리님은 다행히
아이가 완쾌해서 지금은 집 근처에서 테이크아웃 전문 카페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카페에 도착해 김대리님을 보자마자 울컥해서는 어린애처럼 그동안 서러웠던 감정들을 쏟아냈어요. 김대리님은 그런 저를 토닥여주며 투정에 가까운 제 얘기를 싫은 내색 하나 없이 다 들어주셨어요. 오랜만에 편한 사람을 만나 수다를 떨고 나니 가슴을 옥죄던 힘이 풀린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휴대폰에서 톡 도착음이 울리더니 액정에 톡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제가 톡 설정을 메시지가 도착하면 액정에 전체 내용이 오르도록 해놓았거든요. 톡을 보낸 사람은 신우이였어요. 저희 부부와 시댁 식구들로 구성된 단체방에 메시지를 올린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 이상했어요. 단체방에 올릴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오빠, 올케 출산하던 날 오빠가 다경 언니네 아빠 장례식에서 상주 노릇하고 있었다는 게 사실이야? 올케가 알면 어쩌려고 그래. 미치지 않고서야 와이프가 애 낳는데 헤어진 전 여친 아빠 장례식장 뭐하러 가? 암튼 올케 모르게 조심해. 김대리님과 저는 그 문자를 함께 보았어요. 둘이곤 둘 다 충격에 빠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죠. 방금 내용 뭐야? 가은이 너 출산할 때 윤대리가 전 여친 아빠 장례식에서 상주 노릇 하고 있었다 그랬지? 어머 세상에 가은아. 카톡 들어가서 메시지 내용 다시 확인해봐. 얼이 빠져있던 저는 김대리님 말에 얼른 톡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그 사이 신우이가 메시지 내용을 지웠더라고요. 단체방에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전송 취소를 한 모양이었어요. 야, 웃기는 인간이네? 아니, 생각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다른 날도 아니고 와이프가 출산하는데 전 여친 아빠 장례식에 가? 그것도 상주까지? 가은아, 너 괜찮아? 아니요, 안 괜찮아요. 지금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언니,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자 김대리님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진지하게 물었어요. 먼저 이것부터 정해. 너 남편이랑 살 거야 말 거야? 그걸 정해야 방법을 찾지. 솔직히 마음 같아선 당장 헤어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딸아이를 생각하면 섣불리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더라고요. 외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여자친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상주 노릇한 걸로 이혼까지 하기는 무리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남편이랑 얘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남편이 선을 넘더라고요. 뭐? 이혼을 하자고? 내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도 모자랄 판에 되려 당신이 나한테 이혼 요구를 해? 당신 제정신 아니구나. 그 여자가 그러래? 자식도 버리고 자기한테 오라고. 그 여자가 그러더냐고. 말해 보라고. 여기서 왜 다경이 얘기가 나와. 다경이는 아무 죄 없어. 이건 어디까지나 내 결정이야. 난 다경이가 변심해서 날 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던 거야. 그걸 알자마자 난 당신이랑 헤어질 결심을 했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만 안 하셨어도 난 진작에 다경이랑 결혼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자. 충격적인 그 말에 한숨만 났어요. 남편은 집안의 반대 속에 여자친구와 사귀어 왔는데 여자친구가 변심을 하면서 헤어지게 됐다더군요. 그 충격에 해외 지사로 자원해 한국을 떠났다가 돌아와 저와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출산을 하기 얼마 전 지인을 통해 전 여친이 변심해 자신을 떠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이후 저를 속인 채 만남을 지속했더라고요. 저와 이혼하고 둘이 결혼하기로 약속까지 했다나요? 그러니 당연하다는 듯 전 여자친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상주 노릇까지 했던 거예요. 어린 시절 느꼈던 인간에 대한 배신감을 세월이 흘러 내 남편한테 또다시 느끼게 될 줄은 몰랐어요. 자신의 유책 사유를 밝히면서까지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뻔뻔함엔 치가 떨릴 정도였어요. 당신이 원하는 게 이혼이라면 난 절대 이혼 안 해줄 거야. 내가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그때가 우리가 이혼하는 날이야. 그게 1년 뒤일지 10년 뒤일지 그건 내가 정하는 거야. 그때까지 당신은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책임을 다해. 사실 남편한테는 정남이가 다 떨어졌지만 그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 싫어서 어거지를 부렸어요. 그리고는 김대리님을 찾아가 상의를 하고는 업체에 의뢰해 남편과 남편의 전 여자친구에 대한 뒷조사를 했어요. 이혼할 때 조금이라도 남편한테 타격을 주기 위해서였는데 얼마 뒤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빅 이벤트였죠. 이거 하나면 남편한테 빅엿을 날리며 복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혼을 조건으로 걸고 마지막으로 지인 결혼식에 함께 참석해달라고 했어요. 결혼식만 같이 가주면 이혼하기로 한 약속 꼭 지켜. 걱정하지 마. 난 내 입으로 한 말은 꼭 지키는 사람이니까. 당신이야말로 이혼하기로 한 그 약속 반드시 지켜. 그리고 하나 더. 양육권이랑 친권 나한테 넘겨. 그래. 이혼만 해준다면 뭐든 해줄게. 각서를 쓰라면 당장이라도 각서 써줄게. 남편은 제가 먼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자진해서 각서까지 써줬어요. 그리고는 신이 나서는 출발 시간도 되기 전에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시동을 걸고 있었어요. 아주 신이 나 보이더라고요. 그래, 네가 언제까지 웃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속으로 칼을 갈면서 남편과 함께 결혼식장으로 향했어요. 결혼식장 주차장에 도착한 저는 남편한테 물었어요. 누구 결혼식인지 궁금하지 않아? 그건 알아서 뭐해. 앞으로 또 볼 일도 없는 사람일 텐데. 그나저나 당신 약속한 거 꼭 지켜. 결혼식 끝나고 바로 이혼하는 거다. 걱정하지 마. 그 약속은 꼭 지킬 테니까. 누구 결혼식인지 관심도 없는 남편은 식장에 들어갈 생각도 않고 어딘가에 계속 전화를 걸어댔어요. 상대가 전화를 받지 않는지 애가 타는 얼굴이더라고요. 드디어 식장에 하객들이 차고 곧 식이 시작된다는 방송이 나왔어요. 남편도 식장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신랑 입장에 이어 신부 입장을 위한 피아노 연주가 시작됐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은 어딘가에 문자를 보내느라 바쁘더라고요. 여보, 신부가 말이야. 딱 자기 스타일인 것 같은데 한번 봐봐. 그 말에 남편은 휴대폰에서 시선을 떼고 버진옷을 위를 걸어오는 신부를 올려다봤어요. 그리고는 외마디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남편의 비명소리에 식장 안의 하객들은 물론 버진로드 위 신부도 남편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곤 귀신을 본 사람처럼 놀라서 그 자리에 굳어버렸죠. 버진로드 위 신부는 다름 아닌 남편의 전 여친이었거든요. 다경아, 네가 왜 거기 있어? 나랑 결혼하기로 했잖아. 내 와이프가 이혼 안 해줄까봐 그래?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 와이프가 이혼해준다고 그랬어. 여보, 말 좀 해줘. 당신이 이혼해주기로 한 거 맞지? 그지? 아주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자기 버리고 딴 남자랑 결혼하려는 여자한테 비빌거리며 애걸복걸하는 꼴이라니. 남편은 말 좀 해달라고 자꾸 닥달했지만 저는 이 인간 똥줄 타라고 일부러 대답을 안 해줬어요. 하지만 가정 있는 남자 흔들어서 단물 빼먹고 버리는 여우 같은 년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란듯이 한마디 해주고 나왔어요. 여자한테 홀려 가정도 버리겠다는 놈이나 자식까지 있는 유부남이랑 붙어먹다가
단물 빠지니까 버리는 년이나 똑같은 것들이 놀고들 있다. 니들 문제는 니들 둘이 알아서 해. 나한테까지 더럽게 똥물 튀기지 말고. 제가 결혼식장을 빠져나왔는데 안에서는 아주 난리가 나버렸어요. 자기를 버리지 말라고 울며불며 매달리는 남편과 그런 남편과 손절하려고 스토커라며 경찰을 불러달라고 외치는 전 여자친구. 이게 무슨 개망신이냐며 주저앉아 울부짖는 신랑 측 어머니까지.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알 바 아니었어요. 금이 간 쪽박은 내 발로 깨버리고 최대한 내가 챙길 수 있는 거를 긁어 모으는 데 집중했어요. 딸아이 양육권과 친권, 그리고 친정아빠가 남편 회사에 투자해준 투자금 회수,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해 받아냈어요. 정말 다행이었던 건 아빠가 남편한테 돈을 빌려줄 때 제대로 된 차용증을 받아뒀다는 거예요. 사람 잘 믿기로 유명한 저희 아빠가 사위한테까지 꼼꼼하게 차용증을 챙긴 건 바로 저 때문이었어요. 아빠가 사기를 당해 회사가 휘청거렸을 때 제가 학교에서 당했던 일을 엄마한테 전해들으시고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셨거든요. 결국 이혼으로 자식도 잃고 회사도 잃게 되었어요. 남편 말이죠. 거기다 신랑 모친이 결혼식이 파투가 난 거에 대한 손해배상 및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당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남편의 전 여자친구에 대해 소송을 걸었죠. 아주 끝나는 순간까지도 난장판이었어요. 현재 저는 딸과 함께 친정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해야 해서 엄마가 제 딸을 봐주고 계시거든요. 부모님께서는 이혼하고 돌아온 제게 화를 내기보다는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 모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셨어요. 제가 이 일로 인해 또다시 사람에 대한 마음을 닫을까 봐서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저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게 아니라 인간 같지 않은 거한테 배신을 당했을 뿐이니까요. 그러니 더는 전처럼 마음의 문을 닫을 이유가 없는 거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딸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한 가지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과 제 딸과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